안녕하세요. 오늘 1차 시에는 선생님들이 했었던 질문들 중에 실습과 관련된 질문을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서 뭐 아이들과의 뭐 훈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으면서 실습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런데 실습 선생님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좀 조심스러운 반면에 굉장히 또 의욕적이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이제 물론 고맙고 감사하고 예쁜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이 또 어쩔 때는 아이들하고의 트러블이 또 생기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들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들을 쭉 보면서 선생님들은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해서 가면 그런 일들은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습 중 과제를 위해 사진을 찍거나 이제 관찰 기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사진은 굉장히 많이 찍어야 해요. 이게 기록으로도 남기지만 부모님들이 가장 유치원에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 이런 서류 외에 뭐 주한 계획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건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들을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기 때문에 막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학기 초에 저희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6장에서 7장 정도 되는 동의서고요. 개인정보 동의서 안에는 이 아이의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아이의 생년월일을 이용해도 되는지,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동의서예요. 이 동의서를 먼저 받고 나서 저희도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선생님들이 과제 때문에 오셔가지고 뭐 사진 찍고 기록하는 건 괜찮습니다. 공적인 일이니까요. 근데 이걸 사적으로 이 아이가 너무 예쁘고 나를 너무 잘 따라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주고 싶다.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나 SNS에 올리는 친구들, 선생님들을 봤어요. 근데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공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는 유치원에서 사진을 찍는 거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실습교사가 유아들을 지도할 때 유아들이 실습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들을 쭉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실습교사가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습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 실습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욕적인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 아이들을 내가 교육을 해야지, 이 아이들의 버릇을 고쳐야지, 그리고 이 아이들의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서 담임 선생님들을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 우선 아이들이 그러면은 실습 선생님을 좀 거부해요. 네. 왜냐하면 이 실습 선생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랑 같이 함께 놀아주기 위해서 온 선생님이고, 이 선생님은 내 편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런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막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자기 본인을 가르치려고 하고 뭐 버릇을 고쳐보려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이들은 좀 거부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관계, 얘들과 선생님, 시수 선생님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여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들이 먼저 와서 이제 여기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거는 이 아이들의 흥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수업은 어떻게 지도해야지만 아이들이 더 집중을 하고 잘 볼수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제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아이들이랑 먼저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잘 지내봐야지라는 걸, 그런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버릇없이 굴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저희 왜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보면은 실습 선생님을
되게 친한 뭐 언니 오빠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릇없이 좀 굴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담임 선생님 찬스를 쓰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고민을 좀 털어놔서 도움을 요청하면 충분히 도와주실 겁니다. 시습생으로서 관여할 수 있는 학급 운영은 어디까지일까요?예요. 근데 이 학급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우선 이 아이에 대한 성향을 다 파악하고 부모님들하고도 충분한 연락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그 성향을 다 파악했을 때 이 되게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습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관여를 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렇다고 그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 부분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선생님이 배우는 단계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제 그거를 배우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관여가 아니라 만약에 학급 운영에 선생님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가장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선생님이 보육 실습을 나갔는데 만 5세 반의 자폐아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자폐아이가 혼자 놀이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 실습 선생님한테 함께 놀자고 먼저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이 아이랑 함께 놀아주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혼자서 너무 잘 놀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가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실습 선생님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한테 본인이 좀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같이 놀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될 것 같고 제 약간의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 담임 선생님이 저는 또 솔직히 이걸 보고 왜 그러셨을까? 물론 힘드셨겠죠. 힘드시고 이 아이가 혼자서 조용히 이제 뭐 놀이를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좀 가슴이 아팠고 저는 이 자폐 아이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먼저 손을 내민 건 큰 용기거든요. 이 아이들은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 5세 반 담임일 때 이제 자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친구한테 말을 하고 그다음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하기까지 제가 굉장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게 해주려고 부모님들한테 다 전화해서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도 다 얘기를 드려서 부모님들 동의를 얻고 친구들하고 사귀게끔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실습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가갔다고 하면 저는 정말 올레를 외쳤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놀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습 선생님이 이 아이랑 놀는 그 순간 그 주변에 친구들이 한두 명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놀이를 하지? 무슨 놀이를 하길래 선생님이 얘랑 같이 있어? 하면서 같이 모이게 돼요. 그랬을 때 실습 선생님이 이 친구랑 같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고, 또 담임 선생님 입장으로서도 손이 하나가 던 거나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 아이가 그냥 혼자 조용히 놀기를 좀 바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실습을 나갔을 때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자폐 친구를 데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를 하러 가세요. 그래서 같이 놀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진짜 나가면 이런 자폐아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경계성인 친구들은 또 굉장히 많고요. 발달 장애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이기게 하는 건 사회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친구들을 다 잘 품어주는 선생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습생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시습생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일 때 저희 반 실습 선생님이 저한테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11시에 출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디 아픈 줄 알고 제가 혹시 너무 일을 많이 시켰나 이런 생각에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에 중요한 택배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택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일찍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선생님 택배 때문에 지금 유치원에 못 오시겠다고 한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너무 당당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물론 교구를 잘 만들고 수업을 굉장히 잘하는 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자세는 성실성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성 있게 행동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의 봤을 때 그 성실함이 잘하는 거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가리키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은 충분히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성실함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각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의 약속대로 며칠까지 뭐 교구를 만든다거나 수업 준비를 해온다거나 이제 이런 뭐 성실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울거나 혼자 놀이를 하는 유아를 보았을 때 실습생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혼자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정말 혼자 놀이를 좋아해서 하는 친구들보다는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이를 하는지 몰라서 혼자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세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을 옆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한테 관심을 보일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방법을 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옆에서 그 아이가 왜 우는지 그 마음을 달래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절대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고마워할 테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질서 지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 질서 지도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 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 생활 습관을 어릴 때 특히 이제 저희 유치원이 돼서는 만 5세 때부터 기본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만 3세 때 기본 생활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만 5세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그 기본 생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를 그 어린이집에서도 부탁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그 반에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많이 뛰는 친구들이 많다. 아니면 인사를 잘 안 한다. 아니면 줄을 굉장히 못 선다. 이제 이렇게 그 반에 따라서 또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시고 보셔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사를 잘 못하는 반이다. 그러면 인사를 잘할 수 있게 선생님이 그 계획하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시면 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줄을 잘 못 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수업 안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가르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임 때로 넘어가면 초임 때 이제 부모님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부모님에게 가장 큰 게 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이제 와닿는 건 우리 아이들. 예, 내 아이에 대해서 이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어머님들 100% 신뢰감을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초임 때 해야 되는 일들은 어머님들이 입학하시면서 쓰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안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것까지, 싫어하는 것까지.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서류를 먼저 파악하시고 어머님이랑 통화를 자주 하세요. 초임 때는 자주 해야 해요. 예,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가 취해야 할 제스처, 질문 등이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론이 길면 안 돼요. 예. 뭐 이렇게 얘기로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거는 왜 배워야 하며 이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많아지면 되게 지루해져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서론은 좀 짧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로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게 약간 속도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질문했을 때 다 알고 있잖아요. 딱 대답이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 안 그러니.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질문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럴까? 이제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스처도 저는 좀 선생님들이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큰 공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제스처를 크게 하는 게 아무래도 애들도 빨려들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의 그런 목소리의 높낮이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강약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 큰 제스처, 그리고 아이들의 재미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정말 산으로 가는 질문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예, 대답을 한 거죠. 산으로 가는 질문으로. 전혀 다른 대답인 거죠. 그랬을 때 딱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질문, 그 대답은 이 질문이 아니야. 이 질문의 대답이 그게 아니야.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재밌다. 라고 해서 지나가면 되거든요. 굳이 그게 틀리다 맞다라는 거는 그 아이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저는 재미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선생님이 거기서 딱 뚝 끊어뜨리지 말고 그냥 그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그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대답이라도 선생님은 그거 되게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물어봤었어.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서론이 길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의 이야기를 딱딱 끊고 옳고 그르다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자잘한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자잘한 트러블이라 함은 뭐 교사와 교사일 수도 있고, 교사와 학부모일 수도 있고, 교사와 원장일 수도 있고, 원감이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트러블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우선 실제로도 있어요. 예, 실제로도 많죠. 근데 현장에서 우선은 부모와 선생님과의 트러블이 생긴다 하면은 이제 그거는 원장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왜냐하면 원장 선생님이 알고서는 그 어머님을 이제 달래주거나 선생님도 달래주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교사와 교사일 때도 선생님들끼리 막 싸우고 그냥 탁 토라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땐 현명하게 이런 상황인데요, 원장님이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세 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혼자 끌어안고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좀 경험 있는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원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의 트러블은 생기면은 솔직히 진짜 힘들죠. 그리고 안 되고. 그러는데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저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먼저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원장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유치원과 만약에 틀려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선생님은 나는 그냥 그 철학을 하고 싶은데 유치원 철학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 유치원에 소속된 선생님이시고 그 유치원에 취업을 하신 이상 그 유치원에 대한 유치원이 이끌어가는 추구하는 교육 철학을 받아들이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옳은 걸 할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하면 답은 없거든요. 예, 나오시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원장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육 철학을 제 교육 철학을 이래서 이거를 접목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그냥 그 유치원하고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을 원장님이랑 같이 찾아야지. 무조건 싫다. 무조건 원장님이 틀리다.
무조건 유치원이 틀리다 이렇게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좀 예, 수그리고 죄송하다고 하고 그리고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더군다나 부모님하고 교사하고 이제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예, 트러블이 생겼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이제 세 분을 이렇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원장님과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원장님이 선생님 편을 들지 않고 어머니 편에 100% 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정말 잘못했죠. 이 선생님이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이 선생님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해요.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때 원장님은 아무래도 어머님의 그 노여움을 좀 풀어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들한테도 상처고, 예, 저도 그때 듣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장님은 어쨌든 선생님을 믿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원모님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선생님이 잘못했죠. 선생님이 사과를 해야 되죠. 또 이러면은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원장님이나 경험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라인 수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의 설득 방법이에요. 우선은 지금 모든 게 다 온라인 그리고 매체 이런 컴퓨터 매체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이제 책으로만 수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그거를 연장해서 집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이미 애들은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태블릿 PC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굳이 수업도 온라인으로 그렇게 보면서 해야 되냐, 이거는 애들한테 애들을 중독자로 만드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도. 그랬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 근데 초등학교 때 책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디지털 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에서도 이거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그 대신 시간을 좀 정해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몇 분씩 이렇게만 하셔라 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도 난 보지 않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꾸러미는 보내드릴게요. 수업 재료 꾸러미는 보내드릴게요. 거기에 꾸러미에 어떻게 하는 활동 방법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그러면 수업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들을 무조건 설득해서 온라인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뭐 어머니 초등학교에서도 디지털 책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좀 온라인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원하지 않으시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차선책을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만 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모든 수업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너무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니까 아이가 훨씬 더 빨리 알아듣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인지적으로도 좀 많이 높아지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설득을 하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차선책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말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3세의 유아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희 같은 만 3세가 가장 어리니까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도 막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죠. 예, 얘네들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무슨 수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 있는 선생님들은 만 3세 수업을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만 3세들은 처음에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뭐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만 잘 잡아주면 2달 동안 3, 4월을 잘 잡아주면
1년은 이 아이들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예,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한 번 알려준 거에 대해서는 꼭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진행을 아이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 4월만 선생님들이 기본생활 습관이나 인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면 1년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 3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앉아서 다 듣기는 해요. 집중을 안 할 뿐이죠.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 3세야말로 정말 제스처도 크게, 그 다음에 보여지는 자료들도 다양하고 색감도 다 화려하게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풀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만 3세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적인 수업들로 많이들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친구랑 놀지 않아요. 이거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만 3세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3, 4명이 같이 놀고 있어요. 3, 4명이 같이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이도 따로따로예요. 얘는 얘네 나름대로 놀이,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면 어머, 애가 친구랑 같이 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친구랑 전혀 얘기도 하지 않거든요. 그게 만 3세의 발달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무조건 그때는 이 친구랑 같이 놀아야지, 이 친구랑 같이 블럭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랑 같이 이걸 만들어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발달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과 교사의 생각이 반대일 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한 것처럼 교사하고 유치원하고 생각이 전혀 틀렸을 때는 우선은 선생님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그 유치원만의 교육 철학과 유치원만의 수업 방식과 유치원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새로운 선생님이 나하고는 전혀 생각이 틀려요 하고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땐 선생님이 먼저 들어왔을 때 생각이 다르더라도 선생님이 그걸 이해를 하고 유치원이 추구하는 것들을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유치원에서 뭐 2,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그때 선생님과의 생각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이랑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첫 해부터 들어가서 이걸 바꿔보겠다, 내가 전혀 다르게 수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유치원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먼저 잘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보통 원장 선생님들은 그 수업에 대해서 그래, 좋은 수업이면은 좀 더 받아들이려고 하시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자 이것도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터놓고 얘기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